자, 우리 아까 60년대 주요 감독들 유현목, 김기영, 이만희를 배웠고요. 유현목 감독은 한국 영화의 거장, 김기영 감독은 한국 영화의 스타일리시한 연출의 거장, 이만희 감독은 또 뭐였죠? 선생님이 또 까먹고 이만희 감독은 아까 어떤 영화의 거장이라고 했죠? 진정한 예술가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60년대 주요 감독님들을 지나서 60년대가 또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번 봐야겠죠. 모든 영화사에는 흥망이 있으니까요. 우리 세계 50년대에서 세계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50년대에 TV가 발명되면서 많은 영화들이 주춤했는데요. 한국은 그게 6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년대에 한참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TV가 보급되고 영향을 끼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60년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죠. TV가 보급되면서 한국 영화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 유신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유신 정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유신 정권 대답해볼 사람, 한국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유신 정권, 나은이 독재 1016 정확한 정의를 읽어드리는 게 선생님의 도리겠죠? 자, 유신 정권이 무엇이냐? 자, 유신 정권은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외적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고 의회와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법을 뜯어 고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정권을 유신 정권이라고 했는데요. 유신 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대통령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계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통제를 했습니다. 이런 영화 걸러내야 돼. 이런 영화 찍을 수 없어. 이런 영화 상영 못해. 라고 했어요. 맞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허락한 영화만 극장에 걸 수 있었기 때문에 관객 수가 굉장히 급감했고 TV가 보급됨으로써 극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래요. 60년대 황금기가 이제 60년대를 지나가고 70년대 유신체제 갈 때까지 많이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정리해도 될까요? 이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인데 무튼 한국 유신체제가 한국 영화사의 황금기를 몰라시킨데 한몫했다. 그리고 TV 보급도 거기에 기여했다. 그럼으로써 관객수가 급감했고 한국년대 60년대 황금기가 끝이 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신체제에 관한 부분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찾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면 끝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일단 쌤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한국 영화의 60년대 황금기는 이렇게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70년대도 계속 이러한 정치적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영화사에서는 엄청 영화사가 이렇게 두드러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이제 유신 영화법의 아래에서 어떻게든 영화를 찍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찍었던 영화들이 있는데 그게 세 갈래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가 국책 영화, 그리고 하이틴 영화, 그리고 호스티스 영화로 분리되는 영화인데요. 국책 영화가 무엇이냐 하면은요, 말 그대로 국가 정책에 관한 영화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담고자 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고요. 예시로는 독수리 전선이라는 영화를 아마도 이제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하이틴 영화가 되게 유행을 했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극장에서 볼 만한. 그래서 10대 관객들이 굉장히 극장으로 많이 갔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청년들의 사랑과 우정을 다룬 일이겠죠. 지금은 되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임예진 배우님의 진짜 좋아해와 같은 우리나라의 하이틴 멜로가 되게 유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호스티스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여성의 사랑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장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유신 영화법이 있었던 시기에 잠깐 이게 어떤 흐름처럼 생겨났다가 지금은 없어졌죠. 요거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자의 전성시대라는
그 영화의 한 캡처 부분입니다. 저항적인 청춘 영화였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막 되게 진짜 좋아처럼 하이틴 혹은 여기 청춘 영화 이런 거를 찍어내도 워낙 유신 정권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환시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70년대의 연장처럼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연장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시대에도 그래도 그 두각을 나타낸 3명의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알 것 같은 감독들이 나오죠. 임건택 감독, 이장호 감독, 배창호 감독이 80년대 주요 감독으로 80년대 초반에 주요 감독님으로 지금 역사에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살아계시죠? 이제 임건택 감독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영화 있어요? 선생님 딱 하나 있어요. 임건택 감독을 아시는 분들은 이 영화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영화 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롱테이크로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서편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저기 섬마을에서 이렇게 판소리가 맞나? 하면서 소리를 하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담긴 선생님 고등학교 때였나? 어디 교과서에도 나왔어서 서편제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장호 감독, 꼬방동네 사람들, 고래사냥, 맞아요. 고래사냥, 빛고 푸른밤 같은 영화를 찍은 분이고요. 그리고 배창호 미안해요.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바람 불어좋은 날이 이장호 감독. 여러분들, 선생님 다시 정정할게요. 임건택 감독은 제일 유명한 게 만다라. 이 시절엔 아마 만다라와 같은 불교에 관한 영화였고요. 이장호 감독은 꼬방동네가 자꾸 나와. 별들의 고향. 그리고 배창호 감독은 고래사냥 같은 영화를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건택 감독이 이제 독자적인 미학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은 이장호 감독은 최고의 흥행 성적을 거둔 감독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80년대 가장 전성기를 맞은 감독으로는 이장호 감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미학적인 걸로는 임건택, 그러니까 미학적인 걸로 임건택 감독이 성취를 얻었다면 이제 경제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흥행 성적은 이장호 감독이 챙겼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멜로드라마 혹은 로드무비 같은 여러 장르의 대중 영화의 표준을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배창호 감독님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꾸 말이 버벅대네요. 미안해요. 선생님이 자료를 보면서 하는데 자꾸 헷갈려가지고. 네. 80년대 주요 감독 유신 정권 하에 이런 영화의 흐름이 있었고 그 흐름에서도 자기들만의 어떠한 스타일을 남기셨던 3분의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아까 저번에 중국 영화사 했던 것처럼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이 바탕이 돼서 다른 세대들이 탄생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까 배창호, 이장호 그리고 임건택 감독님이 그 뒷세대들이 나타났는데요. 박광수, 장선호, 정지영 감독님이 바로 그 세대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운동권 출신의 시네필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운동권이라고 하죠. 유신 정권이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걸 깨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세대들이기도 하고, 시네필이라고 하면 이제 예술 영화를 찾아보고 영화를 사랑하는 활동을 했던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네필, 그러니까 필이 친구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열심히 보는, 그리고 예술 영화를 많이 사랑했던 감독들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 감독들이 유신 정권 하에서 영화를 찍고 흥행을 하고 자신만의 미학을 펼쳐나갔던 반면에 이 3 감독들은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화를 위해 운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이거는 우리 중국 영화사의 지하 전형과도 되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현재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사진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청년들이셨겠죠. 이 시기에는. 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요 시기에 한국 독립영화도 등장합니다. 한국 요분들이 등장했던 시대에 독립영화가 등장하는데요. 198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해서 87년 투쟁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춤으로 해서 슬슬 독립영화들 제작이 시작됐는데요. 작은 영화 운동, 처음엔 작은 영화 운동이었는데 이게 독립영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1985년대에 영화사 등록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생겨서 그때 이제 작은 영화들이 생기고 독립영화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겼다라고 제작 제도가 이때부터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리안 뉴웨이브에 등장한 동시에 독립영화도 생겨났고 그리고 이 세 감독님이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아직까지도 어떠한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죠? 민주화 물결이 불었지만 검열을 피해서 해야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 미안해요. 전에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멀리 떨어뜨려서 멜로라던가 이런 걸 주로 했다면 이때는 그것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서 바로 현실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실까요? 이 전 세대들 있죠. 이 전 세대에는 그 검열을 피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시 지시하지 않았다면 여기 나온 감독님들 세대는 그렇지 않다. 바로 그냥 돌려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코리안 웨이브는 현실 직시가 특징이 있고 그 전 세대들은 미학이라던가 은유, 상징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진짜 중국 영화사랑 조금 비슷하긴 하죠. 중국에서 5세대가 그 중국의 전통이라던가 문학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반면에 그 다음 세대들은 정치의 천안문 사태를 그 이후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거나 현실을 직시한 영화를 찍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대든지 청년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면 이런 일들이 저항하는 세력은 늘 생기고 그리고 민주화는 꼭 이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라마다 우리가 지금 미국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고 언더한 아시아도 그랬던 청년들이 영화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들이 정치라던가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게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흐름이 비슷하지 않아? 영화사가 이렇게 우리가 쭉 봤지만 TV 등장하면 영화사 계속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려가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면 또 그 전쟁 때문에 또 영화사가 변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면 그 문화에 따라서 영화가 뉴웨이브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흐름이 있었다. 크게 생각하면 그렇죠. 80년대가 특히 그런 해였다. 젊은 감독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그걸 영화에 담아내기 노력한 해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80년대가. 네. 선생님 말을 어렵게 하나요? 어려운 말이 있나요? 이게 선생님도 한국 역사기 때문에 좀 막 하다가 틀리면 안 되니까 자꾸 긴장하게 되네요. 영화 2차 세계대전이랑 1차 세계대전과 다르게 그 되게 남의 나라 일처럼 같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일이니까 굉장히 어려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90년대 선생님이 태어나던 해입니다. 90년대 초반 한국 영화 산업으로 이제 80년대가 끝나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90년대가 왔습니다. 이제 90년대 초반에도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헐리우드 영화 직배라고 하죠. 직접 배급이 시작됩니다. 헐리우드에서 직접 우리나라에다 배급하고 상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가잖아요. 헐리우드 영화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보다가 유신정권 하에 있고 혹은 현실에 담은 이런 유신정권 하에 있었던 영화들 계속 보다가 생경한 풍경, 생경한 배우들, 엄청난 스토리텔링의 외국 영화들을 보면 제작비가 엄청 투자된 외국 영화를 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열차에 도착 같은 거 보다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 아니라 어쨌든 그냥 드라마 그냥 평범한 영화 보다가 갑자기 아바타 같은 영화 보면 와 이러는 것처럼 이때 시절에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헐리우드 영화가 직접 배급을 시작하면서 관객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한국 영화가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외국 영화가 외국 영화로 다 몰리니까
거기다 또 한몫을 한 게 VCR의 보급률이 상승했어요. VCR이 뭐냐, 옆에 이렇게 지금 도시바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 보는 장치 있죠. 비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지만 여기다 오른쪽에 있는 이 비디오를 텔레비전 밑에다 이렇게 놓고 재생을 하면 언제든지 영화를 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극장에 가지 않아도 비디오 테이프만 있으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이해되십니까? 비디오 방도 있었다? 90년대에. 가서 1,000원? 1,200원 주면 비디오를 빌려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엄마 아빠가 그래서 비디오 이게 VCR이 선생님 집에도 있어서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 엄마가 아기 공룡 둘리나 혹은 뭐지? 핑구 해트와 매트 이런 거를 비디오로 엄청 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극장 갈 일이 없었어. 집에서 이거 계속 돌려보면 됐거든요. 보조기의 왕자 이런 것도 보고 핑구 되게 그런 것도 보고 디즈니 이런 것도 엄청 이런 걸로 봤어. VCR 비디오 테이프로 봤어요. 그러니까 극장에 갈 일이 없는 거야. 요즘 친구들은 극장에 막 어린이관 따로 있고 있는데 선생님 때문에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갈 일이 없었어. 이걸 진짜 이해해요. 극장에 안 가도 돼. 이게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넷플릭스나 왓챠가 있어서 극장에 안 가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그때는 이것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됐어요. 게다가 외국 영화가 극장이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게 90년대 초반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이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90년대에 살았던 이 화석 같은 선생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때인데도 확실히 기억나요. 이 비디오 테이프 엄마 이거 늘어났대, 엄마 이거 클리닝 해야 된대 이러면서 엄마가 매번 틀어줬던 기억. 심지어 TV도 녹화해서 봤어 이걸로. 신기하죠? 갑자기 옛날 열차 탔네. 90년대 초반에 이랬다. 한국 영화가 설 자리를 많이 잃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서 다시 한국 영화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이 VCR 제조를 하는데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아까 지금 도시바가 일본 건가 그렇거든요. 그런 외국 거를 쓰다가 한국 대기업들, 지금은 LG로 불리는 금성이라든지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 VCR 제조업에 대거 참여하고 그 대기업들이 한국 영화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하니까 돈이 생기면 우리도 외국 영화 못지않게 영화를 찍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로케이션도 좋은 데 갈 수 있고 또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 그리고 좋은 제작 환경에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영화가 더 재밌었겠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에 한국 영화가 드디어 수집적 통합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해냅니다. 상영, 배급, 투자벌 상영이랑 배급, 제작을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되니까 영화가 점점 더 영화 산업이 점점 부흥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획 영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체계화 되니까 철저한 지금으로 치면 빅데이터죠. 빅데이터처럼 대중들의 시장 조사를 하고 기호를 파악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홍보와 마케팅 같은 것도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만드는데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처럼 만드는 거죠. 지금 빅데이터 이용해서 간단히 이루어지는 제작이지만 이때는 막 조사도 하고 선호도도 만들고 막 어쨌든 분석을 해서 만들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었다. 그게 바로 기획영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다시 한국 영화 산업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점점점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90년대 중후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자료를 조금 읽어드리자면요. 그들은 철저한 시장조사로 대중들의 기호를 파악하고 새로운 영화를 기획하는 이른바 기획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홍보와 마케팅에도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였다. 1992년 삼성이 투자하고 신시내가 기획한 결혼 이야기의 엄청난 흥행 성공은 기획영화 제작을 본격화시켰다. 결혼 이야기의 스토리는 신혼부부의 열상의 일상을 2년간 초밀착 조사하고 12번에 걸친 시나리오 수정 작업을 걸쳐서 나왔다.
그 결과 이 영화는 신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성풍 속도가 생생하게 담길 수 있었고 성인 관객을 타겟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의 제작품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네요. 결혼 이야기하면 이 지금 여기 최민식 배우가 나와 있어요. 1992년도에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이 이후로 신시내라는 영화사는요. 은행나무 침대, 엽기적인 그녀 등의 흥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엽기적인 그녀 알고 있나요, 여러분? 전지현과 차태현이 나온 영화인데 선생님 이거 극장 가서 봤다? 여러분들 태어나기 3년 전에 극장 가서 봤어. 나 갑자기 선생님 너무 화석같이 느껴지지 않니? 극장에 가서 봤어.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 차태현의 그 젊은 시절을 스크린에서 봤어. 그때 한참 2000년대 초반에 엽기적인 그녀가 되게 성공하고 클래식 진짜 따라라라라라란 I believe 맞아. 맞아요. 뭐 클래식 엽기적인 그녀 뭐 첫사랑 사슬걸기 대회 같은 로맨틱 코미디 붐이 한참 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래서 중학교 때 한참 그런 영화들을 보러 다녔어. 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90년대 중후반이다. 결혼 이야기 같은 기획 영화를 시작으로 이제 로맨틱 젊은이들을 타겟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도 흥행을 했고 많은 대기업들이 영화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영화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선생님의 추억 열차 탑승이 돼버렸네요. 근데 여러분 엽기적인 그녀를 알고 계시다니 대단합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선생님이 로맨틱 영화 좀 추천한다면 일단 엽기적인 그녀 괜찮고요. 같은 감독 거예요. 엽기적인 그녀랑 그리고 클래식 재미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손예진, 차태현, 이윤주 배우가 나온 거였는데 잠시 찾아줄게요. 선생님 갑자기 혜령이 알 것 같지? 뭔지 알지? 그게 선생님 되게 좋아했는데 손예진 필모를 본다. 손예진 필모에 있는데 기다려봐. 찾아줄게. 연애소설. 연애소설. 이름 얘기하면 안 돼. 혜령아 그 스포야. 손예진, 차태현, 이은주 배우가 나오는 건데 선생님이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클래식은 진짜 여러분 꼭 보세요. 클래식은 완전 추천합니다. 보시는 거 정말 추천해요. 손예진의 리즈 시절, 그리고 조승우 배우의 리즈 시절, 앤드 조인성 배우 연기 못하던 시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90년대 중후반 한국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선생님이 너무 곁다리로 말하는 게 많았네요. 자, 보시면 이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대 90년대 중후반 이어서 할게요.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불렸는데요. 이제 영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영화 문화가 어떻게 자리 잡았냐면 동숭시네마라는 시네마텍이라는 예술영화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러시아 예술영화인 안드레이 타리코프스키의 희생이 10만 명 넘게 관람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 선생님 대학교 때 봤거든. 정말 예술 영화예요. 정말 예술 영화라고 제가 선생님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데 엄청 지루해요. 진짜 예술적인 혼을 태우신 분인데 이거를 10만 명이 봤대. 그럴 정도로 이제 예술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자체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영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영화의 예술 영화 전용관이 탄생한 순간이 바로 이때다. 1995년 중후반 이때였고요. 그래서 이 예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보러 다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시네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탄생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영화 공간이 탄생했는데요. 영화공간 1895, 시향시, 문화학교 서울, 시네마테크 24분의 1 등등 많은 예술영화 상영관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네21이라는 영화 주간지가 창간되었습니다. 요 같은 해에 키노라는 영화 잡지도
상관이 되었고요. 그 정도로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대한 영화 문화가 이때 상당수 지금 우리도 가지고 있는 그 문화들이 이때 많이 생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995년 그리고 90년대 중후반 이때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영화가 탄생하면서 이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출범 96년에 부산국제영화제도 출범하면서 정말 완벽하게 영화 산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선생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맨 왼쪽이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전당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게 95년도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네마테크 전경 사진을 갖고 왔고, 세 번째가 한국형 블록버스터, 저번 주 과제에 있었죠.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영화 쉬리의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지면서 한국 영화가 지금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아주 그냥 뉴스에 막 쉬리 막 개봉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그리고 예술적, 그러니까 미학적으로도 발전하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발전한 시기가 바로 90년대 중후반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코리아 뉴웨이브 감독들이 잘 자리를 잡고 상승세를 타고 있으면서도 신인 감독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창동 감독, 그리고 임순례 감독, 여균동 감독 같은 신인 감독들이, 김기덕 감독, 홍상수 감독들이 이때 등장해서 이제 그 영화 산업의 가세에 함께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김기덕과 홍상수 감독은, 지금 김기덕 감독님은 말이 많죠. 이제껏 한국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스타일로서 굉장히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와, 다 아는 얼굴이네는 뭐야? 그쵸? 지금 이분들 이때도 유명했어, 얘들아. 근데 거의 지금이랑 다르지 않지 않니? 심지어 최민식과 최민식 배우는 지금 더 젊은 것 같아. 진짜 젊긴 한데 여기 진짜 이때도 유명한 배우였어. 정말. 좀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형 블록버스터에서 또 한번 또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처음 나온 거는 1998년 테마록의 홍보 문구로 사용되었대요. 그래서 2차 원래 블록버스터라는 의미 자체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된 폭탄 이름이었는데 영화에서 왜 사용하게 되었냐? 대규모의 예산을 한 편의 영화에 쏟아부어 전 세계 시장에 한 번에 동시 개봉하나요? 단기간에 큰 흥행,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큰 돈 들여서 전 세계 딱 해서 다시 큰 돈을 딱 버는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한국에 쓰인 거는 테마록의 홍보로 쓰였다가 우리나라의 그 최초 한국 블록버스터로 인정받은 건 쉬리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을 또 어렵게 했네요, 쌤이. 아무튼 폭탄 이름에서 시작해서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흥행까지 잘 성공한 영화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한국의 최초는 쉬리라고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해되셨을까요? 지금 우리 1903년 활동 사진부터 시작해서 벌써 90년대 중후반까지 왔어요. 여러분들도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들 조금씩 슬슬 낯익은 이름과 낯익은 얼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후 여러분들 태어난 이후에 이제 한국 영화사는 어떻게 되었냐,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화가 거대 기업화 되었죠. 굉장히 많은 영화사들이 있고 많은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1000만 관객을 노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첫 번째 1000만 관객 영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맞추는 사람. 오, 정답. 실미도가 한국 영화의 첫 번째 1000만 관객 영화입니다. 2003년이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1년 전이네요. 그래서 이 실미도를 시작으로 1000만 관객을 노려보자 해서 이제 1000만 관객 하면 스코어를 짜자작 정리하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미 뭐 1200만, 1400만은 넘긴 영화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왜 이 기록이 의미가 있냐면 임권택 감독의 1994년 서편제가 처음으로 100만 관객을 동원한 이후에 2003년 만에 일이래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1000만에 한 거기 때문에 대단하죠. 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엄청 비약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100만 관객이 최고였던 시대에서 1000만이 된 거죠. 2000년대는 바로 그런 시대다. 그리고 작가 감독들의 국제화 시대입니다. 2000년대는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국의 작가 감독들,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쓰고 찍고 하는 감독들 누군가 하면은 일단 유명한 감독님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사진 있는 봉준호 감독도 국제적으로 엄청 지금 주목받고 있는 감독 중에 하나죠. 그리고 동주의 이준익 감독, 그리고 범죄의 재구성, 도둑들, 암살의 최동훈 감독, 밀정의 감독이죠. 그리고 나홍진 감독, 곡성의 나홍진 감독, 그리고 군함도 베테랑, 부당거래, 베를린 등을 지금 유승환 감독, 그리고 알다시피 8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하고 계시는 임권택 감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기덕, 홍상수 감독도 있고요. 당연히 박찬욱, 봉준호 감독도 여기에 있겠지요. 그래서 한국영화 감독이 작년에 이 1919년, 그러니까 1919년이 월화의 맹서 나온 그 해죠. 그래서 그때 한국영화 최초 영화라고 했기 때문에, 월화의 맹서래요. 의리적 구토를 기준으로 한국영화의 탄생의 해를 19년으로 시작해서 2019년에 100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되게 의미 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과 동시에 한국영화가 아카데미, 칸, 그리고 기타 등등의 영화제에서 인정받은 해가 바로 작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정말 국위선양하는 거죠. 선생님이 저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저저번 주에 이제 TV에서 방구석 일렬을 보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 매년 누가 탈 것이냐라고 다들 점쳤을 때 작년에는 션 맨데스 감독의 1917이 탈 거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대요. 그걸 영화를 본 감독들이. 그랬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보고 션 맨데스의 1917을 봤는데 이제 아카데미에서 왜 상을 탔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건 지나간 전쟁이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시선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도 그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한국에 살았던 감독이 그 전 세계의 흐름을 읽어냈다는 거에 되게 감격했어. 멋있지 않니 얘들아? 그만큼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영상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교과서를 재구성해서 영화사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굳이 배워야 하나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영화사가 발전해 오는 걸 보면은요. 세계적인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쟁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가 영화에 담길 수 있고 청년들의 힘이 어떻게 영화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 수 있고 TV의 탄생이라던가 산업혁명 같은 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영화사를 배우면 내가 어느 역사의 어느 흐름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알려드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면도 있어요. 영상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영상이 어떤 흐름을 타고 지금 우리에게 이런 시대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을 갖추고 있는 게 교양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했고요. 어떻게 보면 시험에 나와서 반강제성도 있는데 함께 하는 시간 동안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